근데 그때 당시에 닫을 때 제가 사채가 1억 5천 정도 있었어요. 은행 빚이 한 5천 좀 더 넘게 있었고, 이 사람을 한 명 딱 내 차에 오면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간절해가지고. 이 손님한테 못 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판 거죠. 트럭에서 파니까, 참외가 안 좋으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변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걱정할 시간에 무언가라도 해야지. 사람들은 그래요. 무언가 시도하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라고 죽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형편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한마디로 미친 거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미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거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주식회사 국가대표과일촌이라는 농산물 유통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럭장사 사관학교라고 그래서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장사를 알려드리는 그런 일의 그 대표이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 트럭장사꾼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트럭모는 CEO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트럭 장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제가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트럭 장사부터 한 건 아니에요. 전 대기업에서 이제 기업을 했어요. 저 근무를 했는데 뭐 유명한 자동차 공장에서 첫 번째 근무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취업운도 좋은데 또 그 파괴왕 같은 그런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이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들어간 직장이 항공사였어요. 항공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 항공사가 제가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어려워진 거예요. 또 구조조정. 그게 반복인 거죠. 그걸 보고 역시 나는 직장이 안 맞나 보다. 그리고 그만두고 또 중소기업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만두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방송에서 본 거예요. 강남에서 야채가게, 과일가게에서 일하는 총각들을 봤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 난 장사를 배워야겠다. 기왕 배울 거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 탄탄한 회사들을 다 그만두고 무작정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야채가게에서 8년 정도 제가 그 직원 생활을 하다가 2011년도에 제 가게를 열었어요. 8년 만에. 강남역에다가 조금 저렴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슈퍼의 그 코너 자리를, 청과야채 코너를 자리를 내가 임대해서 했는데 2012년도에 이제 2011년도에 대박 사건이 한번 나는 거죠. 이제 강남역 물난리가 한번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서 제가 다시 그걸 정상복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게 바로 앞에다가 2년 정도 되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빗물 저류장 공사래요. 그게 2년 반 정도 걸린다는데 축구장에 한 3배 정도 되는 땅을 파요. 그래서 강남의 역 주변에 내리는 모든 빗물을 다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천천히 한강으로 방류시켜주는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게 바로 옆에서 그것도. 땅을 다 파헤치고 막 큰 차가 다니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를 닫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닫을 때 제가 빚이 한 사채가 1억 5천 정도 있었어요. 그 은행 빚이 한 5천 좀 더 넘게 있었고. 근데 사채를 써보시면 이게 사채가 참 재밌는 복리이자예요. 사채는 절대 못 갚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이걸 갚다가 내가 평생 이 사람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 와이프가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벌면 한 20년, 30년 걸리면 그걸 못 갚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딸이, 큰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한 달에 학습지 시킬 돈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20, 30년을 산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 둘째 딸이 자는데 자다가 머리를 털면 바퀴벌레가 나와요. 천장에서 쥐가 다니고. 그런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20,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게. 트럭 장사를 해야겠다. 가진 게, 남은 게 트럭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럭 한 대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집에다 또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럭 장사가 되겠어? 가게들도 지금 안 돼서 문 닫는 판국에 트럭 장사가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이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게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잘해내면 난 대박이 나는 거다. 잘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트럭 장사를 2년 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는 걸 하고 농산물도 유통하면서 트럭 장사 하시겠다고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트럭 장사를 가르쳐 드리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도 제 카톡에 그 프로필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필생즉사, 즉사필생이라고 돼 있어요. 정말 트럭 장사를 할 때는 죽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대충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사람이 절실하면 방법이 생기고 적당히 원하면 변명과 핑계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절실한 거죠. 이 트럭 장사 아니면 답이 안 나오니까. 하루에 2시간, 어쩔 때 1시간 자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꿈을 꿔요, 막. 아, 내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저희 집에 맨날 빚쟁이가 쫓아왔거든요. 그런 걸 꿈을 꾸면 자다가도 일어나면 바로 장사하러 나간 거예요. 이대로 너무 산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거의 1시간, 2시간 자면서 트럭 장사를 했어요. 또 새벽에는 또 새벽에 보면 그 해장국 먹으러 오시는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또 밤 시간에는 또 밤에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깨어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관광버스로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요. 이렇게 새벽에.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파는 거죠. 그 뭐 동대문 시장 가에 그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마치 내가 옷 사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다가는 참외를 잔뜩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맛보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팔고. 뭐 쫓겨날 때도 많았죠. 막. 그 보안 요원들한테 걸려서. 그러고 또 며칠 뒤에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절실하고 방법이 보인다고 이걸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하니까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래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2년 만에 2년도 안 돼가지고 사채를 먼저 갚았어요. 그 다음에 은행빚을 갚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거에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할 거예요. 대부분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오는 손님한테 그 절실함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한테 못 팔면 난 죽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판 거예요. 뭐 여름날 같은 때는 일부러 아이스박스에 참외를 마시는 것도 놔뒀다가 어머니 지나가면 어머니 참외 한번 맛보고 가세요. 맛만 보고 가세요. 그럼 사람만 안 할게요. 잡아놓고 맛 보여드리고 또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손님한테 감정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할 일이 없어도 여기다 참외를 놔뒀다가 여기라도 놔뒀다가 저는 손님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인사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어머니들한테도 제일 세상에서 반가운 목소리를 한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옷 너무 아름다우세요. 양상 꼭 쓰고 다니세요. 피부 타요. 진짜 아름다운 피부 가꾸셔야죠. 그러면서 참외 한번 맛보고 가세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계속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장님들, 뭐 남자분들 지나가면 다 사장님이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뭐 지나가시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때로는 충성도 했다가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다 인사를 해서 사람들이 쟤는 달라. 쟤는 다른 트럭 장사하고는 달라. 이걸 느끼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한 명 딱 내 차에 오면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간절해가지고. 이 손님한테 못 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판 거죠. 트럭 장사를 나갔는데 장사를 2달 동안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20만 원도 못 팔아요. 10만 원도 못 파는 날이 너무 허다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남에서만 장사했을 때는 너무 좋은 참외들만 팔아봤어요. 대부분 찌그러들고 못생기고 갈라지고 뭐 이런 참외인데 제가 팔아본 참외는 지금까지 팔아본 참외는 제일 맛있는 참외. 참외값이 아무리 싸도 3만 원, 4만 원. 향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그런 참외였는데 길거리 나가니까 너무 못 파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스스로가. 이건 참외가 이래가지고 뭐 팔겠어 이거. 그렇다고 좋은 걸 가까우면 너무 비싸다고 안 사가고. 그러면 변명이 생겨요. 이 동네는 참외 먹을 동네가 아니야. 참외 먹지도 못할 동네야 이 동네는. 더워서 참외가 이런데 뭐 나가겠어? 그런 변명만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어느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오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총각 저번에 여기서 참외 팔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외 너무 맛있었어. 오늘 2봉다리만 줘봐.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총각 밥은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파는데 뭐 밥을 먹어요. 기름값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야,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저 뒤에 김밥집 가서 밥이라도 먹고 내가 잠깐 장사를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김밥이나 먹고 오자. 그리고 김밥을 막 먹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파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김밥을 먹고 있다 딱 보니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신기하잖아요. 아우 어머니는 사람 복이 있나 봐요.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장사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총각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면 고쳤겠죠. 글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총각은 웃질 않잖아 장사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이 굳어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손님한테 끌려다녀? 우리들은 흔히 JS라고 그래요. 진상 손님들. 그 대부분 트럭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이 사면서 그래요. 아이 총각 2개만 더 줘, 3개만 더 줘 이렇게 하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유 마지못해 그걸 주는 거예요. 안 살까 봐서. 그거 안 주면 안 살 것 같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팔아도. 근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망치로 뭔가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트럭에서 파니까 참외가 안 좋으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가게가 아니니까 이런 변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아직 배가 안 고픈 거구나. 정말 배고프면 네가 죽자고 달려들었을 텐데 다시 내일부터 다시 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항시 내 차에 있는 물건 제일 좋은 거야. 조금 덜 좋은 거, 더 좋은 거,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안 좋은 게 섞여서 들어갈 때도 있죠. 손님들한테. 그럼 AS도 해주는 거예요. 손님이 가지고 나오면 아 총각 저번에 참외 되게 안 좋았어. 물렀어. 어머니 그랬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상처받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어머니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오늘 나오셨으니까 서비스로 드릴게 이거는. 아니 나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아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엄마.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겠어? 집에 가서 잠도 못 자나 소심해가지고. 응? 내가 A형이야 A형.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아이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엄마 다음엔 친구분들 좀 데리고 와줘 좀. 아이 혼자 오지 말고 외로워 보이잖아. 그러면 어머니들도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저는 또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 오늘 돈 안 가지고 간대요. 어머니 외상으로 가져가요. 오늘 난 언제 봤다고 외상을 줘. 아유 어머니 우리 사이가 뭐 그런 사이예요.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요. 어머니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드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화번호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딴 거잖아요. 나는 DB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핸드폰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미아동에서 봤다 그러면 미아동 어떤 어머니 하고 1, 2, 3 이렇게 하고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문자를 보내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내가 스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보내는 거죠. 오늘 물건을 좀 많이 팔아야 된다 하는 날은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냥 뭐 오늘 그 동네 가서 장사하러 가요 뭐 이런 문자가 아니라 어머니 오늘 참외 가요. 너무 맛있어요. 농장에 왔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오늘 참외 들고 갈 거니까 친구분하고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시면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자 답장이 와요. 아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나도 아줌마들 데리고 갈게. 막 그러면 아줌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제일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빚쟁이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이 사람들은 제가 뭐 하루 참외를 못 팔았어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못 팔았어요. 이런 거 안 봐줘요. 매일매일 이자는 붙기 때문에 일수는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팔아야 돼요. 못 팔았다는 이유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이 사람들의 노예로 산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아파트가 한 채 이렇게 언덕에 보이는데 저기 아파트 사는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애는 차 다니는 길에서 남이 타다 버린 싱싱카 타고 노는데 저기 애들은 광장에서 탈 수 있고 아파트에서 저렇게 살 수 있고 따뜻한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저기 사는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애가 평생 거기서 그 쥐 나오는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 산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죽자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아내한테 그 아파트를 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아내한테.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어려웠을 때 정말 세상이 한마디로 욕이 나올 정도였어요. 세상은 있는 놈들만 사는 거야. 이 세상은. 우리나라처럼 힘든 나라가 없어.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제가 근데 문 닫는 날, 가게 문을 닫게 된 날,
이제 저희 그 과일 가게 박스를 가져가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형, 오늘이 형하고 나 마지막인 것 같아. 나 가게 오늘까지만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막 먹다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져.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거 걱정할 시간에 무언가라도 해야지. 사람들은 그래요. 무언가 시도하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됐을 때 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과정이죠. 제가 8년 동안 제 가게까지 한 거면 10년이에요. 10년이면 결코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과일 장사로. 근데 10년 만에 다 망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장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하고 장사는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죠. 제가 덜 노력을 한 거죠. 만약에 그때 그만뒀다면 저는 아마 그 눈앞에 있는 금광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래요. 아, 세상이 힘들다고. 아, 세상이 너무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로나라고 죽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전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형편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트럭 장사를 할 때 무슨 생각만 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참외를 사게 만들까? 지나가는 애들을 보면 쟤를 어떻게 하면 참외를 사게 만들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죠, 사람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구에 미치면 천장이 다 당구대로 보여요. 당구대로 보여요. 사람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미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나한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거죠. 그때 트럭 장사할 때는 제가 보통 새벽 5시 정도면 집을 나서요. 이제 장사를 할 걸 준비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오전 시간에는 시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8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요. 7시나 8시쯤에 들어가요. 이제 첫 끼니를 먹는 거예요. 그때 집에서. 밖에서 먹으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첫 끼니를 그때 먹고 근데 저희가 그때 맞벌이를 했는데 그때 갓 돌이 지난 딸이 이제 그 시간대에 할머니가 봐주기 힘드니까 제가 목욕을 시켜야 돼요. 집사람이 올 때까지. 목욕을 시키고 애를 이제 해놓으면 한 9시 되면 아내가 와요. 와이프가. 그럼 와이프한테 이제 애를 맡기고 다시 또 장사하러 나가는 거죠. 또 장사를 나가면 한 2시, 빠르면 2시, 늦으면 3시, 4시. 뭐 그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트럭 장사할 때 반복이었죠. 하루도 쉰 적은 없어요. 하루도. 예, 태풍이 부는 날도 장사를 나갔고 태풍이 부는 날은 장사를 나갈 때 일부러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안에 팬티도 안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팬티는 그 속옷은 비에 젖으면 안 말라요. 빨리 안 말라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내 몸 관리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일부러 그 밑단이 넓은 옷을 입어요. 잘 물이 배출되는 옷을. 그 추리닝 같은 걸 입어요. 그 위에도 티셔츠 하나 입고 갈아입을 티 하나 놔두고 그런 다음에 비를 안 맞고 장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장사가 안 되죠. 일부러 그것도 전략이에요. 비를 맞고 손님들한테 막 참외를 파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안쓰러워서 사줘요. 그것도. 또 때로는 비 오는 날 그 장사를 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방문 판매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불집이 모여 있는 거리를 간다든지 포목점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한복집이 몰려 있는 데를 간다든지 그러면서 구루마에다가 그 끌차에다가 참외를 싣고 다니면서 거기서 방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도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못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60까지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정말 다 해보고 싶다고. 그 해보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제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죠.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밤에 한 10시면 출근을 해요, 저는. 그리고 새벽에 잠깐 쪽잠을 자고 가락시장 경매가 보통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새벽 시장에서 또 유통할 것들, 납품할 것들, 물건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솔직히 이 과일 장사는 별로 새벽 시간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놓으면 모를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를 멘토 삼아서 오는 트럭 장사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절실할 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멘토라고 찾아온 사람이 술 먹고 늦게 나오고 게으르고 맨날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했던 거랑 다른 삶을 보여준다면 실망할 거예요. 아우, 난 돈 벌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 내 스스로가 절제하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저는 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제 일상을 그냥 블로그에 올렸어요. 8년 동안 장사를 배우면서도 항시 메모를 했거든요. 길거리 나가면 실전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우치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8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참 다행이었다는 게 그 안에 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장사를 배우러 갔을 때가 되게 유명한 야채 가게였는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긴 배울 게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하루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직원이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돌아서서 뭔가를 적는 거예요. 뭘 적지? 하고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형은 뭘 적어 맨날? 야, 어머님들 오시면 뭘 샀는지를 적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봐요. 안 좋은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배웠으면 해봐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해봐야죠, 그걸. 저는 이제 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제 일상을 그냥 블로그에 올렸어요. 블로그에다 올리고 그냥 솔직하게 올린 거예요. 난 트럭에서 장사를 한다고 막 내가 생각했던 뭐 그날에 깨우쳤던 거라든지 그날의 메모 같은 거를 뭐 메모지에다가도 적지만 블로그에 다 옮겨놨어요. 차곡차곡 쌓아나갔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빚을 거의 다 갚고 난 후에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에 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엮어볼 생각 없냐. 뭐 블로그 내용 그대로 옮겨와도 충분히 책이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그 8년 동안 장사를 배우면서도 항시 메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트럭 장사는 깨우치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 나가면 실전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우치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걸 다 메모에는 어딘가에 저장해 두자. 그리고 내 가족의 이야기도 저장해 두자. 그래서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장사에 관한 이야기, 내 장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이고 나니까 책이 이제 한 권 나오고 두 권 나올 정도의 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회고도 하고 내가 느낀 것들을 적어가지고 내가 간직하기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철학들을 분명히 이제 적어둔 거죠. 분명한 것들을. 제가 장사를 배울 때 참 다행이었다는 게 8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장사를 배우러 갔을 때가 되게 유명한 야채 가게였는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노동력 착취 아니냐. 이렇게 일 시키고 첫 달은 30만 원, 그 다음 달은 50만 원, 80만 원. 그 다음에 뭐 150, 180, 뭐 많이 받아야 200인데 이건 너무 노동력 착취 아니냐. 아침에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퇴근하는데 이건 노동력 착취다. 그런 불만도 있었고 여긴 배울 게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과일을 배우기 위해서 왔으면 그 과일을 먹어보기도 해야 되고 이 과일이 왜 지금은 참외가 6월달은 맛이 없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언제가 참외가 가장 맛있는지 수박이 언제가 가장 맛있는지 언제가 또 어떤 사이즈가 시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수박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담당들이 다 있어요. 어머님들이 오면 담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 총각만 찾는 거예요. 아, 난 저 총각한테 살 거야. 난 이 총각한테 살 거야. 하루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직원이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돌아서서 뭔가를 적는 거예요. 뭘 적지? 하고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밥을 사주면서. 형은 뭘 적어 맨날? 야, 어머님들 오시면 뭘 샀는지를 적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언가 장사를 배우러 갔거나 내가 일을 배우러 갔다면 그 일에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죠, 선배들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봐요. 배울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좋은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방송에서 보였던 그 대표가 뭐 게으르고 뭐 이런 것도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과일 가게, 30개가 넘는 과일 가게를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울 걸 찾아야죠. 내가 그걸 찾아내는 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인데 그런 걸 찾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배우러 가지고 그때 그 기초가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제가 쉬는 날이 되면 쉬지 않았어요, 저는. 장사가 잘 되는, 매출이 잘 나오는 지점에 가가지고 하루 무료로 장사를 해줘요,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다 메모를 했어요. 아, 여긴 이래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 야, 또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럼 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와서. 사람들은 근데 배웠다고 하는 거를 단순히 한번 듣고 본 걸 가지고 배웠다고 그래요. 그럼 배운 게 아니죠. 본 거고 들은 거죠. 배웠으면 해봐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해봐야죠, 그걸. 단순히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돼, 포기해. 뭐, 나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내야죠, 계속해서. 저는 그때 있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나 그런 배움들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좋은 스승들을 많이 찾은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트럭 장사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대기업 가서도 하는 강연도 있지만 더 보람찬 강연은 트럭 장사를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사정이 안 좋아요, 되게. 모든 사업이 하던 게 잘 안 됐고 빚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까지 갔을 때, 진짜 절망적일 때 저를 희망을 가지고 한 가지 그냥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장사를 가르쳐 주는 게 그래도 제가 보람차게 느끼는 게, 제가 느껴보기에는 빚은 빚을 나요. 정말 신기한 구조예요. 빚이 있으면 사업이 잘 돼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빚이 그렇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투자를 한 거죠, 그거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또 빚을 나요. 절대 그 빚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빚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은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빚이 많아요, 일단.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저희 사관학교는 그렇다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해요. 최장 3년이에요. 3년이 넘으면 그냥 퇴소하세요, 그래요, 저는. 그 전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저한테 써가지고 와야 돼요. 3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매달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걸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저희 사관학교에서는. 그 전날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 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다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죠, 저한테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30대에 온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 갔다고. 근데 분명 이 아가씨는 장사를 할 때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가서 뭐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응급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출근을 했길래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제. 뭐 내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 몸이. 그랬더니 아직까지 항암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 아버지가 또 일을 하시다가 그 화물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큰 차를 운전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일을 못 하실 형편이고, 어머니도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걷지를 못 하신대요.
자기가 모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빚만 늘어가고. 울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내가 언제 와든지 내가 장사하는 건 다 알려주고 언제든지 장사 잘할 수 있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때 당시 한 달에 수익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날 때였거든요. 그 아가씨가. 다시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치료부터 받아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60대 중반에 또 찾아오신 분도 기억에 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어요. 포스코에 다녔는데 거의 정년퇴직하고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뭐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식당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한 1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뭐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포항에 2채씩이나 갖고 있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고 또 이 빚 때문에 너무 자기가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신 거예요. 포항에서. 새벽 5시에 보따리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옛날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너무 왜소한 체격이셔가지고 아유 이거 장사 힘드니까 못하세요. 이거 연세도 있고 너무 힘드세요 라고 했더니 일주일을 새벽 5시만 되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장사를 가르쳐 드린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어요. 장사를. 멘탈이 굉장히 대단해요. 진짜. 어느 날은 장사를 하나도 못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포항분이셨거든요. 오시면서 내가 전화를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좀 판매하신 건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포항 사투 그 정상수 사투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못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63빌딩 봤습니다. 내가 처음 봤습니다. 63빌딩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유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빚 1억을 1년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매달 이제 집에다가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리고 자기 그 8형제 중에 8남매 중에 그 맏인데 자기 소원이 명절날 100만 원씩 주는 거래요. 용돈으로 자기 형제들한테. 그것도 이루셨어요. 다. 그렇게 졸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30대의 어떤 그 20대죠.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확실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졸업하고 와라.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졸업하고 와라. 그때 받아주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나 딱 보여주는데 자퇴서예요. 돌아갈 다리를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끊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야, 네가 그만큼 뭐 간절해. 그랬더니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집도 잘 살아요. 아버지도 굉장한 대기업의 임원이시고 어머니도 대학교 교수고. 근데 왜 이거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하느니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구해도 자기 꿈은 이룰 수 없고 자기가 목표했던 걸 이룰 수 없으니까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저는 2억을 마련하고 여기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안 돼서 2억을 만들었어요. 만나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면서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야 그렇게 오래 만났다며 왜 헤어져? 그랬더니 아 이 친구 자꾸 장사하는데 연락 오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자꾸 만나고 싶고 장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 한 6년이 됐는데 지금은 빌딩 건물주예요. 빌딩에 건물주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팔아요. 리모델링하고 해서. 그런 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 종잣돈이 계기가 돼서. 그런 졸업생들은 기억에 남죠. 정지용 회장도 그러잖아요. 해보긴 했어.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해요. 일단은 자기가 현재 주어진 일에 한번 미쳐보는 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취미생활밖에 안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서는 안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이겨내야죠. 미치도록 이겨내야죠. 내가 그걸 꺾어야죠. 야,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내몰 수가 있을까? 벼랑 끝까지. 얼마나 더 싫은 나를 절벽으로 밀어내려고 그러나? 신이 있다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한 번 더 미쳐보겠다. 사람들이 뭐 직업이라는 게, 일단 일이라는 게 내가 목표로 하는 직장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요. 난 다 이루었어. 근데 아직 이룬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승진을 함으로써 나한테 따라오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한 가지에는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미치지 않으니까 이 일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떠한 일에 미쳐버리면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해내요. 방법을 궁리를 해내요. 그러니까 못해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주영 회장도 그러잖아요. 해보긴 했어?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는 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해요. 난 뭐 직장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40대 돼가지고 50대 돼가지고, 요즘 대기업들도 빨리 하잖아요. 조기 퇴직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면 뭘 할까 하다가 식당 창업해요. 그 마인드로 식당을 창업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라서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자기가 현재 주어진 일에 한번 미쳐보는 게,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집에 미쳐야죠. 일할 동안 또 일에 미쳐야죠. 제가 집에 가면 또 집에만 미쳐요. 항상 저는 집에 가서도 또 저희 아내가 제일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당신 하루 종일 일만 생각해? 그게 너무 불만이다 보니까 싸움이 자주 나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그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여행 가서 호텔에서 자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일처럼 가정에서도 한번 미쳐야겠구나, 퇴근해서는. 그래서 집에 오면 일부러 집사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애한테도 한 번 더 안아주고, 말이라도 한 번 더 꺼내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무언가에 일도 집안일도 미치면 방법이 생겨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취미생활밖에 안 돼요. 그건 취미생활 할 때는 하는 거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서는 안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이겨내야죠. 미치도록 이겨내야죠. 내가 그걸 꺾어야죠. 저는 그랬거든요. 트럭 장사할 때도,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내몰 수가 있을까? 벼랑 끝까지. 얼마나 더 싫은 나를 절벽으로 밀어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한 번 더 미쳐보겠다. 그런, 즐길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미쳐버리세요, 그냥. 그 일에 미쳐버려야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그때 탔던 트럭을 이미 한번 바꾸긴 했어요. 새 트럭을 바꾸겠는데, 메르세데스, 뭐 벤츠도 있고 집에 승합차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트럭을 몰게 되는 이유가, 이 차를 몰므로써 내가 생기는 부가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트럭은 할 일이 많아요. 물건도 실어 나를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뭐 다닐 수도 있고, 뭐 오늘같이 눈 많이 온 날 벤츠 타고 다니면 솔직한 얘기로 차 들어올까봐 못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없을 때는 그게 되게 부러워요. 벤츠도 갖고 싶고, 막 좋은 차, 막 비싼 차 갖고 싶은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자존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에 느껴보니까 차예요, 그냥. 벤츠도 차고, 다만 뭐 승차감이 좋고, 누가 어디 가서 좀 대우받는다는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 승합차 같은 경우도 차예요, 그냥. 그 용도에 맞게 타고 다니면 제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톤을 타고 온 것도, 또 길도 약간 눈이 와서 들었기도 하지만, 또 저는 이 촬영을 마치고 또 가락시장에 가야 되거든요. 뭐 승합차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승용차 타고. 그래서 활용도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저한테 지금은 트럭이기 때문에 트럭을 거의 많이 타요.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그 과일 장사를 배우러, 20년 전이죠. 과일 장사를 배우러 갔을 때 그 대표님하고, 그때 그 있던 대표님하고 제가 마티즈를 타고 한 일주일을 다닌 적이 있어요. 서울 경기를, 가게 자리를 보려고. 근데 하루는 물어보더라고요. 야, 넌 대기업 다니다가 왜 과일 장사를 하냐? 하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과일 장사하는 건요, 형님보다 더 이름 있는, 이름 날리는, 과일하면 내 이름을 딱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형님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요.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요. 딱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닌데 저는 이런 과일에 대해서 장사에 대해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건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장사를 알려줘서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은 트럭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제대로 배워서 저도 장사를 그곳에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트럭 장사를 잘 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트럭 장사 하셨던 분들이 그렇다고 졸업을 하시고 과일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다시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무역회사를 직원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국수집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거기서 배운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 되면 그 방법이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 그런 건 배웠습니다. 안 될 게 없더라고요 라는 말을 해요. 저한테. 지금은 다 잘 살아요. 졸업하신 분들은. 뭐 중도에 30%만 졸업하고 70% 정도는 중도에 포기를 하시지만 졸업하신 30%는 잘 살거든요. 그렇게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또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당장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교육에 되게 신경을 못 쓰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저희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분은 의대에 가고 딸이 어떤 분은 뭐 서울대에 가고 어떤 분은 뭐 연대에 가고 막 이런 걸 보면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한 학기 장학금 정도는 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장학금도 주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게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장학 사업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60까지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진짜 지금처럼. 그리고 60이 넘어서는 열심히 놀고 싶어요. 뭐 아내랑 여행도 많이 못 갔고 가족들과 여행도 뭐 이렇게 자주는 못 가는데 그래서 60부터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가족들하고의 시간을. 내가 이만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못했던 자리를 그때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게 돈이 없을 때는 여행을 가도 잠자리를 참 걱정을 해요. 뭐 어디가 숙박료가 요기요 같은 데 보면서 어디가 싼지를 보고 아 여기서 잠까 그런데 제가 지금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냥 간단해요. 호텔 어디가 좋나? 어디가 후기가 좋아? 어디가 밥이 맛있어?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더 여행을 해도 질적으로도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겠죠. 70, 60이 넘어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는 그때는 이제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그만 식당 같은 걸 해도 좋으니까 조그만 걸 해서 정말 가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막 이거 못 팔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루에 할 일을 새벽 시간에 다이어리나 이런 곳에 쭉 적어놔요. 그리고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적어요. 그렇게 해서 내 하루 시간이 어디가 누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헛된 시간이 된 건 아닌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틈날 때마다 차에서 책을 저는 주로 많이 읽어요. 또 책에서 읽은 건 다 메모해 놓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건 시간이에요.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거래처 사람들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줄 알아요. 아예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점심 때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을 좀 관리를 했어요. 제가 망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 몇몇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람 관리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시간 관리가 되고 체력적으로도 관리가 되죠. 감정 소모도 적고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술 깨면 없던 얘기예요. 그냥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할 일을 그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 시간에 다이어리나 이런 곳에 쭉 적어놔요. 핸드폰에 할 수도 있는데 핸드폰에 보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 다이어리에다 하나 하고 회사에다가 제 책상 옆에다가 해야 될 일을 쫙 적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한 일은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적어요. 그렇게 해서 내 하루 시간이 어디가 누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헛된 시간이 된 건 아닌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 정도에 출근을 하거든요.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가락시장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틈날 때마다 차에서 책을 저는 주로 많이 읽어요. 차에서 책을 읽고 또 책에서 읽은 건 다 메모해 놓고 시간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잠이 항시 모자라니까 1시간씩이라도 잠을 자고 그런 걸 모든 걸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메모해 놔요. 만약에 이 시간대에 내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시간은 보면 사람이 멍 때린다고 그러죠. 뭐 때로는 멍 때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단순하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게 시는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건 시간이에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 24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그 시간에 누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어딘가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를 항상 체크를 해보죠, 밤 되면. 일단 체력 관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안 마셔요. 저는 거래소 사람들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줄 알아요, 아예. 술을 못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마셔요, 저는.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져요, 체력적으로. 술을 가급적이면 안 마셔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술을 먹어버리면 가족들과의 있을 시간이거나 때로는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그냥 술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거래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점심 때 만나자고 그래요. 점심 때 밥을 먹으면서 만나고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소주 한 번만 먹어도 응급실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좀 관리를 했어요. 제가 망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8년 동안 거기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후배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뭐 점주들도 많았는데 전부 그랬어요. 야, 내가 너 나중에 잘 되면 너 쓸게. 뭐 그러고 후배들도 형이 뭐 가게 하면 내가 형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내가 형은 저희하고 형제보다 더 끈끈해요. 뭐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망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 몇몇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람 관리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시간 관리가 되고 그래야 체력적으로도 관리가 되죠. 감정 소모도 적고. 뭐 내가 이득이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 사람과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술을 안 먹고도 다양한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데 하다못해 커피를 마시면서도 뭐 1시간 정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아닌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술 깨면 없던 얘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경험을 싼 다음에 이 모든 정보가 다 옳은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걸 선별해내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걸 선별해서 이 사람은 꼭 내가 스승으로 만나야겠다 그러면 찾아가요. 어디든지 찾아가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배울 게 있으면 좀 제가 궁금한 거 항상 질문을 적어가거든요. 질문을 적어가고 그래서 많은 걸 배우죠. 그리고 또 방송 출연을 자주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인연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연락을 자주 드려요. 그냥 뭐 일부러 전화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전화보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때로는 뭐 편지를 쓰거나 해서 제가 과일 장사잖아요. 맛있는 과일을 같이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인연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저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 제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남으로써 또 배울 게 많더라고요. 사소한 거라도. 그 사람한테 뭘 배워야 될지 고민하고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분들한테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를 하면 대부분이 답장이 안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뭐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수강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첫인사는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뭐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일부러 자주 찾아가서 뵙고 뭐 음식을 먹다 보면 그분이 만날 때도 있겠죠. 일단 무조건 제가 나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는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만 받고자 하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무언가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뭐 거에 좀 도움을 드려야죠. 그런 다음에 저도 궁금한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모 그룹의 회장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강연을 했더니 강연이 너무 좋았다. 밥을 먹자. 그래서 그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잠을 안 자고 며칠 동안 그 약속을 잡은 다음부터 그분이 쓴 책을 다 읽어본 거예요. 다 읽어보고 질문할 걸 막 뽑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압축을 한 거죠. 메모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러 가가지고 그 밥 먹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배추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큰 기업을, 교육 기업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때 배추 장사 하실 때부터 이런 교육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때 아니었다. 뭐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질문들을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파악한 질문들을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그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궁금해했던 거. 뭐 그분한테 뭐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가당치도 않잖아요. 인생에 제가 목표가 이런 게 있는데 제 목표는 이런 게 있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좋은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좀 제가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분이 해주세요. 그분 책에다가 그 좌우명 한 번만 여기다 적어주세요. 제가 이거는 평생 제가 읽고 다니면서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질문을 뽑아냈었어요. 지금 뭐 다양한 분야를 좀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보거든요. 일단 뭐 교육 쪽으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런 트럭 장사를 배우고 싶어도 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도 지금은 개설을 했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영상 같은 것도 편집 같은 것도 스스로 막 찾아서 배우고 또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과일 장사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할까 해서 직접 잘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배우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굉장히 둔해요. 뭔가를 하면 좀 둔해요. 늦게 그걸 깨우쳐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배우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렇잖아요. 제가 영상 편집을 배울 때도 그냥 글로만 보면 아마 이 영상 편집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뭐 프리미엄 프로도 있고 막 근데 하다 보면 내가 해보지 않으면 바로 까먹더라고요. 이거를. 중요한 건 내가 해봐서 내가 익숙해져야 되더라고요. 한 번 듣고 한 번 본 게 배운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직접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게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이죠. 저는 좀 둔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하여튼간 하는 일 보면 하여튼간 돈 까먹는 기계라고 요즘은. 그런데 또 그런 걸 배워놓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또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하여튼간 똥손이라고. 2% 부족하다고 그래요.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어요. 2% 부족한 귀여운 사위라고 그랬거든요. 뭔가 다 사람이 완벽하면 재미가 없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2% 부족해서 이게 배우는 게 되게 늦어요. 근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 많이 힘들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이라는 게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남들하고 똑같이 자고 남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그들 위해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계속 말하지만 미쳐버리면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절 찾아올 때 대부분 그래요. 절실해서 전 트럭 장사 왔습니다. 근데 보면 이걸 못하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만 대요. 그건 절실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벤츠를 사고 싶은데 벤츠를 마티즈 가격에 살 수는 없잖아요. 모닝 가격에 천몇백만 원에 벤츠를 살 수는 없잖아요. 억 단위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클수록 그만한 나의 비용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있다면 하기 싫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면 저절로 하고 싶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하기 싫은 일들을 해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막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난 이제 포기할까. 지금 그 순간이 결승전 바로 앞인 거예요. 마라톤에서 가장 힘들 때가 5km를 남겨놨을 때래요.
그때부터가 37kg를 넘어서면서부터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그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잖아요. 10년 장사하고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2년을 더 버텨내니까 지금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뛰어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은 이제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는 책하고 트럭 모는 CEO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는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